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레티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삶의 조건 네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네, 그 네 가지에 앞서 말하자면은 과거에는 주로 의식주 해결이었는데 의식주의 해결 또는 주로 생존이죠. 이렇게 보이는 생존에 대한 것이 이제 행복이었다면 이제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현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뭐 의식주는 당연하고요. 의식주에다가 플러스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아성찰, 자리나 복지 이런 것들, 즉 사회적 저 만족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시대나 또는 장소,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여기 아래 1번 항목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다. 이거는 앞서 배운 행복의 상대성 얘기하는 거죠. 상대성. 행복은 시대, 장소, 개인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들이 다르다. 그러나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보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데 뭐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공통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조건이나 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성. 앞서 배웠죠? 행복에 대한 그 특징, 상대성과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보편적인 조건들. 뭐 첫 번째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정주 환경이라는 것은 우선 주거 환경, 곳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이제 민주주의의 실현.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적 이제 실현과 이제 성찰하는 삶. 요것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요 세 가지는 주로 이제 사회적. 하지만 이거는 외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내 마음속의 내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네 가지 배워본다고 했죠. 첫 번째가 여기 보이는 질 높은 정주 환경.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주거 환경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집 자체를 얘기를 했다면 요즘은 그 집에다가 일정한 장소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제반 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정주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주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주거와 환경이 괜찮아야 된다. 그래서 정주 환경의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도 있고 있지만 첫 번째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집 자체를 하나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 주택 개발 정책을 통해서
이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곳에 여러 가지 뭐 도로도 짓고요, 도로나 아니면 뭐 상수도도 짓고요, 이런 것을 짓죠.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도시나 아니면은 원래 있던 도시를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락한 주거 환경에 정부의 주택개발 정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교육과 이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교육, 그다음에 의료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건데 집 주변입니다. 집 주변에 여기 보이는 각종 학교 또는 병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복지 환경이 괜찮아야 된다. 이런 것들 모두 다 똑같이 교통도 있고 문화, 복지,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어느 정도 정주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예요. 편리한 삶,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교통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미술관을 간다거나 이런 거는 문화에 속하게 되고,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뭐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요것을 모두 다 아울러도 그래도 인간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태 환경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자연의 조화 공존을 이루기 위한 환경, 뭐 예를 들어서 공원 아니면은 뭐 자연이나 아니면 뭐 등산로 뭐 이런 것도 있죠. 등등 뭐 바다도 괜찮고 호수도 괜찮고 등등 이런 것들의 주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정주환경의 내용입니다. 결국에 의식주에서 주거가 조금 더 확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보이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은 돈의 이제 양을 뜻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긴 하지만 경제적 내가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게 뭐 어떤 금액적인 것을 막 높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삶의 여유 힘들죠. 행복하기 힘들죠. 당장 끼니가 걱정이 되는데 행복하다? 그럼 끼니가 걱정인데 여기 보이는 뭐 문화나 복지 이런 것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질 높은 그 다음에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이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경제적 안정. 그래서 그 안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고용 안정이 있고요. 고용 안정.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복지.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 혹은 일을 하다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일을 갑작스러운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지 제도의 마련. 이것도 경제적 안정이죠. 최소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인 기초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다운 삶.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뒷받침을 하기도 하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요거는 좀 약간 다른데 이거는 내적인 성장과 비슷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불평등의 해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아무리 내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정적인 금액이 계속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그 차이가 나거나 또는 그 다른 구성원들과 차이가 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게 불행하다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뭐 부유한 사람, 이 부유한 사람에 대한 행복을 너무 외면하게 되면은 부유한 사람의 행복도 또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 간에 어느 정도의 요게 왜 균형을 맞추는 것. 요것도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이냐? 네,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가난하게 된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의견, 그 다음에 부유하게 되는 부유한 사람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그 정부는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빈부 격차의 문제 해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빈부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그 구성원조차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도 이 재산을 내가 언제든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힘들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정책적인 면인데 보시죠. 여기 이제 민주주의가 나오네요. 민주주의는 반대말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독재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말. 그래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여 자체가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의 행복 이유는 내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 여기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것, 요겁니다. 참여를 한다는 것.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 사회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자체가 여러분들 정책이 내 의견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는 시민의 참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 보이는 참여,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참여, 시민사회에서의 참여, 그리고 이제 정치 과정에서의 참여, 일자리에서의 참여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내용은 우선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게 뭐죠? 이것도 참여죠. 참여해서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제도인데 의회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정당 제도 여기 있습니다. 복수정당 제도. 요 두 가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시민의 두 가지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의회제도는 여러 가지 의회제도가 있겠지만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거죠.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가면 지방자치제, 자치제의 의회, 그래서 시도의원들을 뽑는 것을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 복수정당 제도는 이거는 시민이 직접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어디다 쓰죠?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요거 정당을 누구나 그런데 이거 만드는 절차가 있죠. 만드는 인원, 최소 인원도 있습니다. 200명에서 1000명 이런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사회가 복잡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으킨데 규례당
뭐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자유는 있다라는 거, 이것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요거는 권력에 대한 권력 분립제도예요.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삼권 분립 그런 거 들어봤죠? 권력 분립. 그래서 권력 분립은 뭐 권력의 남용은 막 나의 뭐 법적인 권력 자체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을 권력 분립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시민들의 권리 의무 쭉 읽어보면 결국에 계속 얘기합니다. 참여에 대한 중심의 정치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잘 할 수 없으면, 즉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 국가일수록 그 정치적 참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행복감 자체가 낮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 투표율이 좀 비교적 낮았던 편에 속했지만 지금도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지방자치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장이라든지 뭐 시장이나 도지사라든지 거기에서는 투표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정치 참여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선 뭐 선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투표 이렇게 있죠. 선거의 4대 원칙 아시죠? 비밀, 그 다음에 직접. 뭐 요 두 가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비밀 선거. 내가 투표한 것은 누가 찍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은 내가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선거라고 얘기하는 직접 선거. 근데 많이 헷갈리는 게 평등 선거와 그다음에 보통 선거. 이거 두 가지를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평등 선거는 한 표, 누구든 선생님이라서 2표, 학생이라서 1표. 이게 아니라 무조건 1표. 요게 내가 1표,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1표, 재산이 많든 적든 1표, 무조건 1표. 보통 선거는 뭐 이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남자 여자 뭐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요것을 보통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선거. 요거는 보통 선거는 이제 나이에 관련된 거면 평등 선거는 표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는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행해지진 않았지만 가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투표.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직자, 그래서 뭐 시장이나 아니면 뭐 도지사나 하다못해 이제 그 교육감 선거, 거기에도 이제 입후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 참여, 언론 매체의 투고, 언론 매체 굉장히 이게 그 뭐 게시판에다 쓰는 거죠. 아니면 뭐 요즘은 드물지만 편지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행정기관의 진정, 이 진정은 이게 그 진정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 나쁜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주로 수사기관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진정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비슷한 말로 탄원서가 있는데 탄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재판부가 좀 알려줘. 이게 탄원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의, 청원, 행정기관에 이게 전부 다의 그 공통적인 게 이게 이제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죠. 내세우는. 이렇게. 이게 개인적 참여고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 하나 해둘게요. 개인적 참여, 집단적 참여.
물론 개인이 스스로 개인이 나 혼자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게 조금 그 힘이 미약할 수가 있죠. 내가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정당을 만들거나 여기 있죠. 여기 복수정당 제도로 정당 또는 이익집단을 통해서 또는 이제 뭐 시민단체를 통해서 뭐 이제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차이점은 살짝 다릅니다. 이익집단은 뭐 이른바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을 그 단체를 누리는 건데 뭐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집단, 뭐 같은 뭐 노동 집단, 노동자 집단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민단체는 이건 사회 전체의 이익이에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여기 보이는 종교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의 이익에 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일도 종종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뭐 시민단체가 이익집단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익집단이 조금 더 그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도덕적 성찰. 요거는 개인의 내적, 내 마음에 대한 행복감이죠. 내 마음에 대한. 도덕적 성찰이라는 것은 성찰이라는 것은 도덕적 이런 것은 요거는 착함을 뜻합니다. 착하게 성찰,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측면에서 착하게 반성하는 것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점차 내가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도덕적 착함의 생각은 사고 이거는 도덕적 감정을 착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에 착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뿌듯하죠. 뿌듯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도덕적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감정, 행동 이렇게 점점 선순환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쵸? 이런 사회가 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과 사회적 약자의 배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를 잘 안 하죠. 초등학교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 그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도덕적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내가 하지 않았을까? 잘못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 그래서 그 반성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죠. 네, 일기입니다. 일기.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 쓰면은 뭐 감수성도 풍부해지지만 하루를 반성하는 그리고 점점 여기 보이네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쓴 지 오래됐습니다. 요즘 가끔 쓰려고 하는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성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내가 사회를 바라볼 때 이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 않는 거. 그 반대로 올바른 사회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봉사나 기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 기부는 개인의 마음을 이제 성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어느 정도의 성찰에도 속한다는 거 이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수업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고 싫어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는 도덕적 성찰을 하러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